어제 일본을 폭격한 태풍 안필로 인한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일본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가운데 지진 경보가 겨우 해제되자마자 일본은 더 큰 재앙에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미야자키와 홋카이도에서 각각 규모 7.1과 6.8의 지진이 발생한 지 6일이 채 되지도 않아 5호 태풍 마리아가 남부 도호쿠 지방을 강타하고 만 것이었죠. 그러나 마리아 태풍은 일본 곳곳에 여러 피해를 남기긴 했어도 예상했던 것만큼 피해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 일본에 상륙할 때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과 충돌의 바람에 세기가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 앞서 일어난 난카이 대지진 경보로 인해 전국 곳곳 급하게 설치한 4,000개의 대피소가 쏠쏠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본은 올해 큰 재앙이 2번이나 연달아 겹쳤음에도 큰 탈 없이 넘긴 것에 역시 본인들의 뛰어난 재난 대비 시스템이었다며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태풍 7호 안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태풍 마리아가 지나간 뒤 3일 뒤였습니다. 이때 이미 태풍 영향으로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도호쿠 지방에서는 24시간 내로 최대 3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8월 한 달 강우량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로 어느 곳에서는 저지대 침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기상청은 태풍 안필이 아키타현 쪽으로 혼슈 북부를 비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 조치를 내리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며 일본의 항공사 ANA는 오사카를 잇는 83편 항공편의 결항을 알렸고, 신칸센 또한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현재 폭우가 예상보다 너무 심각하여 90%의 노선이 운행 중단되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예로부터 도호쿠 지방은 지리적으로 폭우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마리아 태풍 때부터 이미 서쪽 지방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지반이 붕괴되는 등 여러 전조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도쿄 통신 또한 태풍이 일본 내륙으로 가까워지면서 원래 예상한 것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져 도호쿠나 오사카, 도쿄 등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대표 언론사 NHK는 도호쿠 지방의 지반 붕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태풍주의보를 대신해 산사태주의보를 먼저 다루기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오던 안필의 위력은 가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초기엔 슈퍼 태풍급으로 성장한 건 맞긴 하지만 일본에 상륙하기 전 중심기압이 2000헥토파스칼에서 950헥토파스칼로 낮아졌고, 풍속 역시 중심 부근이라 해봐야 최대치가 초속 28m에 불과했죠. 아까 지반 붕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도호쿠 지방 또한 초속 20m의 영향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 말인 즉슨 도호쿠 지방을 비롯해 일본 곳곳에서 일어난 산사태, 지반 붕괴, 전봇대가 휘어지는 등의 현상이 애초에 태풍 안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전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의 제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이시카와 해안 마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전봇대가 가락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도로, 집, 마당 곳곳이 1m 이상 솟구쳐 올라버렸고, 마을이 이렇게 돼버려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집안이 마치 젤리처럼 뭉개져 버렸다는 주민의 증언과 함께 옆마을엔 아스팔트가 갈라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구석에 처박히는 등의 모습들이 제보가 되면서 일본 정부는 그제야 급히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일관된 주장을 날렸는데요. 이런 현상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액상화 현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액상화 현상이란 쉽게 말해 느슨한 집안 내에서 진동 하중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 집안 아래 있는 지하수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안이 저항력을 잃고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수분을 다수 머금고 있는 토양이나 지하수가 풍부한 지층에서 일대의 집안이 반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변함에 따라 땅꺼짐이 일어날 수 있으며 건물,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지진성 재난 중 하나로 꼽히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 전선을 집안에 매립하지 않고 전봇대와 송전탑을 덕지덕지 세우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오로지 액상화 현상 하나 때문이죠. 이 액상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넘쳐흐르는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의 태풍이 비록 강한 위력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강수량이 이러한 현상을 빠르게 촉발시켰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작년과 올해에만 발견된 액상화 현상이 무려 24건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한 일본의 지질학 연구팀이 지난 5월과 6월 도쿄의 도로의 블록마다 액화로 인한 모래 분출 현상이 나타난 지점을 세어본 결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은 본격적인 액상화 시작된 시점이 아마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때부터일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노토반도 지진은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 이후 100년 4개월 만에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며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1891년 10월 규모 8.0의 노비 지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모래와 같은 액상화되기 쉬운 토양들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죠. 게다가 불과 8개월이 지난 기간에 규모 7의 지진이 두 차례나 연속으로 발생하였으니 계산대로라면 현재 일본의 액상화 지역은 10,000곳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이냐면 일본의 4대 중 하나라고 불리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액상화된 지역은 8,000여 곳이 최대였었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면 일본 열도 전체 지반이 내려앉아 버릴 수 있고 지하에 응축된 폭발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난카이대 지진, 더 나아가 가장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수도지카 지진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차례의 지진과 태풍을 잘 넘겨 드디어 끝이 났다는 희망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번에 복구 불가능한 재해가 닥치게 된다면 같은 이웃인 한국 쪽에서 협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자기네들의 돈을 맡겨놨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로 말이죠. 물론 인명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지만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후원한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한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조차 모금에 가담했으며 그 성금은 무려 총 560억. 이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이웃 국가들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만 일본에 대한 반응은 한국 제품 안전상 문제 생길 수 있어 거부. 독도는 일본 땅. 오히려 우리 한국인이 재해 현장에 빈집털이를 하고 다닌다. 일본에 온 한국의 구급대원들은 재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꿀만 빨았다는 등의 유언비어 확산을 하기에 바빴죠. 한국의 대기업들의 부품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 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댓글은 베스트 댓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까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기사입니다. 슬프다 90개, 속 시원하다 22,000개. 저도 한 인간으로서 일본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참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TV였습니다.